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 좀 취하셨어요? 자, 휴식을 취하셨으면 우리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또 19회 때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19회 세 번째 교시죠.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도 또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풀어본 결과도 교수님이 다 이렇게 통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지된 그 문제 답안을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또 저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교재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가면서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인 세 번째 교시에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과목이죠.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과목은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이죠. 두 번째 과목이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이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은 26번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번서부터 25번은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이고요. 26번서부터 50번까지는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이 되겠어요. 51번서부터 75번까지는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잘 개념을 정립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 이제 실천에서도 또 조사론에서도 이 효과성, 또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도 효과성, 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효과성에 관한 설명. 그럼 효과성은 뭐냐? 효과성은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효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개를 쟁취하기 위해서 10개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6개를 갖게 됐다. 그러면은 60% 효과성이 있는 거죠.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60%의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효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이렇게 해서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효과성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이것은요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산출 비율, 이것을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적 집중도, 그러면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쪽이 되겠죠. 또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정도, 이 편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 자원의 활용 가능성 정도,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효과성은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한번 볼까요? 27번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데요. 이 사회복지관은
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복지시설이에요. 그죠? 지역사회복지관 내지는 사회복지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도 이 복지관 또 복지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은 것. 자,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한다. 설치해도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사회복지기관은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요. 의무적으로 고용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이게 맞는 거죠.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중산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산층 주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 이 사회복지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질문이에요.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1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공공행정체계와 민간행정체계로 구성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체계는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는 공공행정체계가 있고요. 민간 사회복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행정체계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맞죠? 네, 보건복지부가 우리 모든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담당 부처가 되겠죠. 3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그 행정체계 안에 사회복지 행정체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이 더 큰 개념이고요. 일반 행정 안에 사회복지 행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받아요. 요즘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는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민간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받아 쓰고 있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틀린 거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학적 관리론. 이제 인적자원 관리 이제 이론적 배경인데요. 이론 중에서 가학적 관리론이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인데요. 이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자, 기업,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집권화를 통한 위계 구조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 요인이다. 이거는 이 관료제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귿번은 호선 공장에서 실험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이 호선 공장, 그러면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인간관계 이론. 그래서, 니은은, 관료제 이론, 이고요. 디귿은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니을번은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게 과학적 관리 이론이에요. scientific managemen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니을이 과학적 관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 이론은, 자, 효과적인 조직 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개념이 잘 오겠죠? 자, 효과적인 조직 관리의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 관리 이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론은 뭐냐? 상황 이론이죠. 예, 이 상황 이론. 이 조직 이론 중에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조직 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하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를 딱 보면 상황 이론이라는 게 딱 나오죠. 상황 이론, 뭐 관료제 이론, 뭐 논리 적합 이론, 뭐 인지 이론, 인간관계 이론 이렇게 있는데, 요거 30번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상황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볼까요?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렇죠? 비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의 대표적인 게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비영리 조직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이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를 하죠. 필요에 따라서 수익 사업을 실시하기도 해요. 또 회원 조직도 비영리 조직에 포함이 됩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을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비영리 조직에서 때로는 어떤 재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재산의 증가에 대한 세제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번의 정답은 5번이 옳지 않은 것이에요. 비영리 조직에 세제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이 비영리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조직 구조의 변화는, 자, 다음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의 변화는, 자, A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A 지역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발족을 했어요. 아동학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A 지역의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발족을 했어요. 이 네트워크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초등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병원 또 시민단체 편의점 등이 참여해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 접수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A라는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에서 이 아동학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A 지역의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공공뿐만 아니라 또 민간, 뭐 병원, 뭐 편의점 이게 다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야,
여기에 해당되는 구조의 변화는 뭐냐? 지역복지의 거버넌스를 구축한 거예요. 거버넌스. 협치를 하는 거죠. 협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이 공공기관이라는 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초등학교 학교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시설하고 병원, 의료기관하고요. 시민단체, 편의점.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협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버넌스는 협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32번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업성과 뭐 평가 체제 구축한 게 아니죠. 서비스 경쟁 체계를 도입한 게 아니죠. 복지 시설을 확충한 것이 아니죠. 이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니까요. 그 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딱 보면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거 뭐 32번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3번이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사회복지 조직은요, 이 비영리 조직이지만 때로는 타 기관하고요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어떤 뭐 홍보 경쟁도 하고요, 서비스 경쟁도 하고요, 또 프로그램 경쟁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틀린 얘기예요. 2번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뭐 AI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말봇,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과학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서비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사회 인구적 특성은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는 얘기죠.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얘기고요.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적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라이언트가 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그 접근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 3, 4, 5번은 다 맞는 얘기인데 1번 같은 경우는 틀린 얘기돼. 경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합니다. 자, 이제 34번 보겠습니다. 관리격자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요 지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지문을 잘 읽어보고 요 보기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A라는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이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서비스 제공팀장에게 일임을 하고 있으며 자신은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전담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잘 한번 보시면요. 유형이 무력형, 가업형, 팀형, 중도형, 컨트리클럽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무력형은 생산에도 관심이 없고 인간관계에도 관심이 없는 리더십 형태를 무력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업형은요, 생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생산을 얼마만큼 했느냐, 생산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인간관계에 관심을 좀 덜 갖는 거예요. 팀형은 인간관계를 좀 우선시하는 거죠. 중도형은 인간관계도 적당하게, 또 생산성 문제도 적당하게 갖는 거죠. 이 컨트리 클럽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좀 중점을 두고 생산관계는 조금은 이제 풀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문을 보면 이 관장은 주로 자신이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전념을 하고요. 이 사업관리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 팀장에게 일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의 리더십 유형은 컨트리 클럽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리더십 유형은요. 그래서 34번, 35번이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자,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동기가 증대될 수가 있다.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다. 집단의 지식, 경험, 기술의 활용이 용이하다. 요거는 딱 보면요. 이 34번과 35번 같은 경우는 요 지문을 잘 읽어보고 요 보기를 잘 보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동기가 증대될 수 있다. 참여 동기가 증대된다. 그죠? 그러면 딱 보이죠? 지시형 리더십, 참여형 리더십, 방임형 리더십, 가업형 리더십, 위계적 리더십. 이렇게 다 봤을 때 참여 동기가 증대될 수가 있다. 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다. 집단의 지식, 경험, 기술의 활용이 용이하다. 딱 보면 답이 나오죠. 네, 35번의 정답은 참여형 리더십이죠. 지시형 리더십은 그야말로 이게 지시를 하고 그 구성원들은 따르는 거죠. 방임적 리더십은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던 리더가 방관을 해버리는 거죠. 과업형은 과업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요. 위계는 이 단계를 갖추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 35번의 정답은 이 지문만 잘 읽어보면 딱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참여적 리더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이 36번 인적 자원 관리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요. 인적 자원 관리. 예전에는 인사 관리라고 얘기했죠. 인적 인적 자원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력 관리, 뭐 인사 관리. 이게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요. 요즘은 사람을 자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인사 관리. 자, 채용. 인사 관리죠. 인적 관리죠. 배치. 채용을 해서 어디에 근무지를 배치하는가. 그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하죠. 또 승진을 하죠. 재무는 인적 관리하고 관계가 없죠. 이거는 재무 같은 경우는 재정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36번 정답은 뭐 쉽게 아주 이런 문제만 나오면 뭐 다 만점 맞겠죠? 네, 3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보면요. 직무를 통한 연수, OJT라고 그랬는데요. 이 직무연수예요. 직무연수, OJT. 우리가 이제 직무연수, 그 직에 대한 그 업무를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 OJT라고 그랬는데, 이 OJ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한다. 이거는 아니죠. OJT는 직원과 직원 간의 그 업무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다른 데 자기개발 비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사와 선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OJT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일산적인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OJT 교육, 직무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직 외부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제공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니은은 아닙니다. 이거는 외부 교육이고요. 요 니은, 디귿,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직무교육. 선배가 후배에게 아니면은 그 직무 전임자가 직무 후임자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OJT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37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무기술서,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문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직무의 명칭,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직무의 내용,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직무 수행 방법, 또 그 직무에 따른 핵심 가업,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직무기술서에는 급여 수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38번 같은 문제만 나와도 뭐 다 100점 맞겠어요. 예, 딱 느낌이 오잖아요. 38번의 정답은 급여의 수준. 예, 이거 1번. 이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번입니다.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 이 예산은 이제 재정관리, 재무관리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 예산의 유형이 있어요. 예산의 유형. 여러분들 한번 이 예산의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예산 유형에 대해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영기준 예산이 있어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 무시해버리고요. 기본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영기준 예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기준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기준 예산은요,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를 예산을 썼는지, 얼마를 수입을 했는지,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그걸 보지 않고요. 제로 상태에서, 아주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을 영기준 예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과주의 예산은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의 예산 제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기획 예산 제도는요, 미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기획, 그러면 기획이라는 게 뭐예요? 이 과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죠. 현재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기획, 그리고 계획, 그러면 미래를 중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획 예산 제도는 미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작년도에 뭐 인건비는 얼마, 뭐 또 식사비는 얼마, 또 뭐 재산 취득비는 얼마, 뭐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에 그 항목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을 품목별 예산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몇 프로 증액, 몇 프로 감액,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39번에 나온 그 예산 유형은요, 영기준 예산, 또 성과주의 예산, 또 기획 예산제, 또 품목별 예산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더 예산의 유형에 대해서 특징을 잘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풀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회복지 조직은, 민간 사회복지 조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의 운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그렇죠? 후원금, 경제가 어려우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적게 들어오는데 경제가 좀 잘 호황을 누리게 되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후원금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 있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료를 재정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은 불필요하다. 이 사회복지 조직은요, 이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은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뭐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요. 또 뭐 어떤 뭐 바자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게 모금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관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다. 공적 재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적 재원도 있죠. 그래서 이 정답은 이 40번의 정답은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라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것은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2번의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거 틀리는 얘기예요.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 4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우리 사회복지 법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이런 이제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 또 사회복지 법제에서는 법의 제정 순서대로 나열한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1995년도에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됐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거 보건소와 복지사무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보건복지사무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2004년에 돼서요. 그러면 보건을 빼고 사회복지만 한번 사무소를 만들자. 보건소가처럼 한번 만들자 해가지고 시범사업이 된 게 2004년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음이 개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 허브, 읍면동 복지 허브가 2016년도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2018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1995년도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또 2004년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2016년도죠. 2016년도에 읍면동 복지허브와 그 다음에 2018년 11월 달에 이제 지역사회 돌봄, 통합돌봄 이렇게 진행이 돼서 4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이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원칙이 있어요. 뭐 통합성, 포괄성, 적절성, 뭐 접근성, 전문성, 이게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다른 거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 포괄성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에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에요. 한 가지 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성은 다 맞아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적절성, 접근성, 전문성, 뭐 충분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2번이 틀린 얘기예요. 한 가지 욕구만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이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44번이요.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획을 한다.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정답이 방침관리 기획은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침관리 기획은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 아니고요.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은 논리 모델이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자, 마케팅 믹스의 4P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홍보죠. 홍보 마케팅. 이 45번 홍보 마케팅 믹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4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4P는 프로덕트, 제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이 있고요. 또 프로모션, 그래서 판매 촉진이 있고요. 플레이스, 그래서 입지, 장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판매 촉진, 입지를 우리가 마케팅 믹스 4P라고 얘기를 해요. 성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46번. 자, 46번.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옳은 것은, 자,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진한다? 아니에요. 비영리 추구 목적으로도 마케팅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 없다? 필요하죠. 비영리 조직 안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라 마케팅 대상입니다. 비영리 조직의 재정 자립은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재정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7번 사회복지의 책임성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 편입 분석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죠? 효과성 평가, 1번 문제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게 효과성 평가예요. 이 효율성 평가는 투자 대비 산출 비율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편입 분석 이 얘기가 나오면 효과성 평가가 아니라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 비용 편입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하는 평가다.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에 활용을 한다. 맞는 얘기고요.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서 실시를 한다.
이거 47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48번도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48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다 그랬죠?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평가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업법 이게 나왔죠?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죠? 사회복지법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제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는 게 48번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랬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이거 둘 중에 하나죠? 3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한다. 이 평가 결과는요, 비공개 원칙이 아니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상금을 줘가지고 그 종사자들에게 어떤 뭐 해외 연수를 시켜준다든가 또 뭐 복지 혜택을 이게 도모를 해준다든가 이런 지원을 반영을 하는데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년마다 실시하고요.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을 한다. 그래서 기억 니을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49번.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효율성, 우리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에 있어서 효과성 평가가 있고 효율성 평가가 있다 그랬죠. 이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이게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효율성 평가 맞는 얘기고요. 투입한 자원과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측정한다. 이거 효율성 평가라고 얘기를 했죠. 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을 파악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성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4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옳지 않은 거예요. 사회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맞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이거 맞아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으로 전문직 직종 간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퇴소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3교시 과목이죠.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의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하고 제가 이렇게 했던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수업 받으시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